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 생활과 윤리의 대단원 3, 사회와 윤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직업과 청렴의 윤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는요,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주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도 있고, 사람들을 상대한 직업도 있고요. 뭐, 심지어 우주에 나가는 직업도 있고, 예술가들도 있고, 참 많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직업들이 어떤 식의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임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단원 드디어 왔죠, 그죠? 자, 직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 옛날에 그 전근대 시대에만 하더라도 직업이라는 것을 선택한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딱히 불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부모가 했던 직업을 그냥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농부였으면 나 농부고, 부모가 대장장이면 내가 대장장이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흔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뭐, 특히 유럽인들 성씨 보면은 뭐 스미스, 그러니까 성씨부터가 대장장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은 뭐다? 내 직업은 내가 고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직업을 내가 골라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고를 것이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나는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성취가 중요하다. 뭔가 이루고 싶다. 혹은 봉사가 중요하다. 남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혹은 나의 개별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혹은 여유가 중요하다. 뭔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지식이 중요하다. 나는 더 많은 걸 알고 싶다. 애국이 중요하다. 뭐 자율적인 일이 중요하다. 뭐 금전적인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뭐 나의 관심 분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내게 능력에 맞는 것이냐, 나의 적성, 미래 전망, 이 직업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 외에도 실내에서 하는 것이냐, 실외에서 하는 것이냐, 안정적인 것이 좋으냐, 변화가 좋은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것은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요런 측면이 있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직업이다. 왜 직업 생활 하나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직업이란 말 자체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만 보더라도요.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 책임, 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영어만 하더라도 굉장히 표현이 많네요. 단순히 일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occupation, 내가 차지한 나의 자리, 내 일자리라는 뜻도 있고, 내가 이제 그 시간을 들여서 쌓아나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경력을 말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이란 말이 있는 이유가 이런 이제 직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직업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직업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뭐 트레이드, 손재주를 필요로 하는 일, 직장에서 나의 위치, 나는 고용된 직장인이다, 혹은 내가 고용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 외 전문직이라든지 뭐 신으로부터의 그런 천직과 소명 이런 식의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두 가지는 특히 우리 요 생활과 윤리 단원에서 따로 다뤄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직업이란 것은 생계 유지, 경제적 안정, 돈을 버는 기회, 말 그대로 돈 버는 그런 수단이죠.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잠재력과 나의 적성과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성장하는 기반이 바로 직업이기도 하다. 내가 이 직업 생활을 통해서 더 나아간 인간이 되겠다. 더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되겠다. 더 잘하는 인간이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아 실현과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 직업이란 것 자체가 사회적인 기능을 하잖아요.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일로 참여하는 것이냐, 내 역할과 책임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회의 이 일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직업들, 다시 말해서 범죄적인 것들을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직업들은 각자 사회에서 뭔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즉 직업이란 건 무엇이다?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기는 어렵다. 자,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보시면요. 생리적인 욕구, 안정감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욕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업을 통해서는 단지 생리적이고 의식주, 안정감의 욕구만이 아니라 더 상위의 욕구,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까지도 직업을 통해서 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 없이 '돈만 벌고 말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다양한 직업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동양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역시 뭐 먼저? 유교 먼저 다뤄보도록 할 텐데, 유교의 공자는요,
병명을 제시합니다. 발을 정자에 이름 명자다. 자기 직군에 충실하라 이것입니다. 즉 군군신신 부부자자. 군주는 군주 이름답게 군주처럼 행동하라 이거예요. 군주에게 어울리도록 신하든 신하답게 뭐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부모이자 누군가의 자식이자 누군가의 형제이자 누군가의 뭐 이 사회에서의 이 회사에서의 아니면 우리 국가에서의 우리 동네에서의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할에 어울리는 행동을 충실하게 하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직업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명이란 게 뭡니까? 이름 명자.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이름, 포장지, 직책이라는 게 있어요. 실, 열매죠? 내용물과 실질이 있습니다. 중고 마켓에서 이제 핸드폰을 샀는데 핸드폰 포장지에는 그 핸드폰 이름이 써 있는데 내용물은 벽돌이 들어있어. 내용과 실제가 맞지가 않네요. 우리 이런 거를 뭐다 유명무실하다고 하죠. 이름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명실상부해야 된다. 여러분이 만약에 특정한 직업을 가졌으면은 그 직업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앉아서 돈만 그냥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도록 예를 들어 내가 경찰이면은 경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내가 소방관이면 소방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내가 군인이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등등 직업에 어울리는 그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맹자 이어서 가볼게요. 대인의 일과 소인의 일은 구분된다. 자, 이거 뭐다? 사회적인 분업이자 직업 간의 상호 보완성이다라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직업은 저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특정한 직업은 특정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직업이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다? 각자의 직업마다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역할군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왜 나온 말이냐면은 당시에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다양한 제자백가가 있었다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윤리와 서상 때 배웠었던 유가, 도가, 묵가, 뭐 이제 법가 뭐 등등 있었는데 그 외에도 뭐 종횡가라든지 뭐 음양가라든지 뭐 있었는데요. 그중에 농가가 있었습니다. 이 농가의 농자가 뭐냐면요. 농사짓다 할 때 그 농자인데요. 그 초나라 사람 허행이라는 사람이 농가 사상가였는데 군신 변경을 주장했어요. 군주든 신하든 전부 다 뭐다? 경작을 해라. 농사 지어라. 군주도 신하도 농사 짓지. 그동안 뭐냐? 군주와 신하들이 정치라는 걸 하면서 농사 짓는 평민들이 지은 농산물, 생산물을 그냥 가져가기만 하고 착취만 하고 제대로 니들이 하는 일이 뭐냐? 너네도 먹고 싶으면 너네도 먹고 살고 싶으면 너네도 땀 흘려서 농사 지어라. 노동 없는 착취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인데 맹자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다. 여기서 말한 대인은요. 단순히 이제 어른, 어린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덕과 능력이 많은 사람, 덕과 능력이 적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마다의 그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몸에는 백공이 만드는 것들이 다 필요한데 만일 반드시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지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옷을 입고 있고요. 밥을 먹고 있고요. 물을 마시고요. 집에서 잠을 자고요. 이불을 덮고요. 이동할 때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같이 해야지 이룰 수 있는 분업이라는 것입니다. 분업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혼자 다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핸드폰도 내가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칩 하나도 만들 줄 몰라요. 이거 애초에 이런 기계 장치 하나 만드는 데 필요한 공장 자체를 혼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옷도 내가 만들 수가 이걸 정말 내가 다 하려고 하면요. 힘도 끝도 없죠.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물고기 언제 잡아올 거예요? 농사 언제 지을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노심하고 어떤 사람은 몸의 힘을 수고롭게 노력한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몸의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 의해 먹고 사는 것이 천하의 보편적인 원리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농경 사회가 발달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시죠? 이제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게 되고 꼭 농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또 이제 농경 사회는요. 인구가 많이 폭증하죠. 그 수렵 채집에 비해서. 인구가 많아지는데 전부 다 농사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어떤 사람들은 그 외 여러 가지 수공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직업들이 분화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저마다의 사회적인 역할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맹자가 하는 말이 그 "정치인들은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그냥 마음만 쓰면 된다." 이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오히려 민본주의 왕도 정치에 의해서 정치인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어부가 할 일, 나무꾼이 할 일 각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가능하다. 항산이 뭔가요? 항상된 생산물.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뭔가가 있어야죠. 적어도 내가 오늘 점심을 먹었으면은 이따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 오늘 먹었으면은 내일도 내일 모레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어야겠죠. 내일 당장 먹고 살 것이 막 걱정돼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식이면은 경제적인 안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없다? 항심도 없다. 항상된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된 마음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마음이죠. 도덕자, 우리 그 군자들은 군자와 대장부는요, 도덕적인 수양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청백리. 가난하더라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요, 아직 교육이 안 됐어요. 교화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혼란스러운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된 생산물, 경제적인 안정이 없으면 도덕적인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교 정치 사상의 목적이 뭐죠? 백성들까지, 자, 군주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백성들까지 교화함으로써 천하가 도덕적으로 다스려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유교 정치 사상의 핵심인 것인데, 그걸 위해서 일단 뭐가 먼저 필요하다?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백성들에게 직업을 주어 경제적인 안정을 주고 이를 토대로 도덕적 교화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은 곧 뭐다?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데에서만 그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 대표는 뭐였죠? 유교 사상에서 도덕적인 국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안정을 백성에게 주려면 백성들에게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겠네요. 막 실업자가 발생해요.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 배고프기만 해. 이런 것을 국가가 구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란 안정적인 생업이 있으면 안정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안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안정된 마음이 없게 됩니다. 만약 안정된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사특하고 사치한 행동을 하지 않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죄에 빠지길 기다린 후에 쫓아가서 처벌한다면 그것은 백성을 그물질에 잡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인자한 사람이 군주의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물질에 잡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어진 군주는 반드시 공손하고 검소하며 신하들을 예로서 대하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일정한 법도가 있는 법입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나서 도덕적인 내용 교화시키려고 해야지 백성들 경제적인 거 하나도 책임 안 지면서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백성이 막 너무 배고파 가지고 물건을 막 먹을 훔 훔치려고 해. 뭐 이제 그 고대 춘추 전국 시대니까 빵이라고 해도 되나? 어쨌든 먹을 거 훔치려고 해요. 야, 먹을 거 훔치는 거 기다렸다가 저 잡아야지. 혼종수사 펼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을 보시면요. 물론 프랑스 얘기이긴 하지만은 장발장이 그 빵을 왜 훔쳤습니까? 항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향상된 경제적인 토대가 없으니까 그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그런 조카들 이거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훔쳤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가지고 16 년을 살고 그래 가지고 이제 영화에도 보시면은 막 묘사가 되죠. 막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에서는 그런 세상에 대한 원망과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 그런 기독교적인 사랑에 의해서 치유되고 구원받는 뭐 이런 식의 스토리가 나오지만은 어쨌든 맹자 해결책은 국가의 그런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봉양과 치상의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왕도의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에 학교를 창설하고 교육에 힘써 효성과 우애의 도리를 가르친다면 반백의 노인들이 거리에서 짐을 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일흔의 노인들이 비단 옷에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뭇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서도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봉양과 치상이 무엇입니까? 봉양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이제 잘 이제 경제적으로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치상은 뭔가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 승을 치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거 하려면 즉 부모님에게 예를 갖추려면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토대가 있어야죠.
나라가 너무 가난해 가지고 배고파 죽으려고 해서 부모님 봉양 못 해 드리고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님 그대로 굶어 죽었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 식의 일들 일어나지 않게끔 즉 기본적으로 효를 다하고 싶어요. 우애를 다하고 싶어요. 충성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생활적인 토대가 백성들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순자 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순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여긴 딱 나왔네요. 그죠? 자 순자는 이제 무슨 설? 성악설. 성악설이라 했습니다. 자 순자의 성악설의 의미는 뭐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마음 지 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냅두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싸우게 된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자기만 알고 있어서 그렇다. 그럼 안 되겠죠? 자기만 알고 있는 이 마음을 교화시켜야 돼요. 뭐로써? 예에 따라서 순자가 말하는 예는 개인 차원에서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국가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를 정해주는 즉 덕과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의 직업을 배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즉 차등 배분입니다. n분의 1 아니에요. 자 모두가 돌아가면서 순번에 따라서 왕을 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평등사회 아닙니다. 신분제사회 맞아요. 군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은 부모가 높은 직업이라서? 아니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은 부모가 낮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출생 때문에? 아닙니다. 그 사람의 덕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고귀한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덕과 능력이 형편없다? 높은 자리에 앉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얘는 어디서 생겨났는가?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이 있는데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곧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다면 곧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두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궁해진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본성대로 냅두면은 옛 임금들께서는 그 어지러움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예의를 제정해 이들의 분계를 정함으로써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하였던 것이다. 자, 선왕들께서는 이런 사회 혼란 안 된다. 그래서 예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 너에겐 이만큼이 어울려. 너에겐 저만큼이 어울려.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해라.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너가 해라."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경계를 지어 주는 것이에요. 각자의 능력과 덕에 맞게 합당하게 경계를 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할 수가 있다. 서로 싸우고 다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욕망을 적절하게 충족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욕망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충족하려면 서로가 경계선을 잘 그어야 돼요. 누가 한다? 선왕이 이제 제정한 바로 그 예에 따라서 통치자가 해야겠네요. 그리하여 욕망은 반드시 물건이 궁해지지 않도록 하고 그 물건은 반드시 욕망의 부족함이 없도록 해.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예가 생겨난 이유이다.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생각으로는 어질고 능력 있는 이는 차례를 기다릴 것 없이 등용하고 변변치 않고 능력 없는 자는 조금도 지체 없이 파면시키며 매우 악한 자는 교화를 기다릴 것 없이 처벌하고 보통 백성들은 정치를 기다릴 것 없이 교화시키면 된다. 신분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종묘에는 아버지 자리, 아들 자리가 구별되어 있다. 비록 임금이나 사대부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예의에 합당하지 못하면 곧 서민으로 돌리고, 비록 서민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학문을 쌓고 행실을 바르게 하여 예의에 합치된다면 곧 그를 경상이나 대부로 사대부로 삼는다. 야, 이 순자가 그런 신분제도를 옹호하면서도 그러니까 육아사상가이면서도 굉장히 당시로서는 뭐랄까 좀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 바로 이런 측면이죠. 부모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식의 덕과 능력을 갖췄는지가 아주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농구는 반일에는 정통하지만 농사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정통하지만 장사하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으며 자, 지도하는 관리. 공인은 그릇을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 이상 세 가지 일들 중 어느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농사도 직접 할 줄 몰라요. 장사도 직접 할 줄 몰라요. 그릇을 만드는 것도 직접 할 줄 몰라요. 이들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도에 정통했기 때문이며 사물에 정통했기 때문이다.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을 사물대로 처리하고 도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을 사물대로 잘 아울러 이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통치자는요. 그가 직접 그릇을 구울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물고기 잡을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는 정치를 잘할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와 직분에 적합한 능력과 덕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땅을 가꾸어 북돋우고 풀을 뽑아 곡식을 심으며 거름을 많이 하여 논밭을 걸게 함은 바로 농부와 모든 백성이 하는 일이다. 때를 지켜 백성이 힘쓰도록 독려하고 사업을 촉진해 그 이득의 성과를 크게 하며 백성들을 고루 화합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게 함은 바로 장소리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의 그 고유의 능력은 이제 사람들을 지도 관리하는 것이고 이걸 잘해야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공자의 정명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이어받은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나 수능 특강 같은 데서는 이 장인 정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이 장인 정신이라는 말이 뭐 수능에서의 뭐 핵심적인 뭐 평가 요소이냐는 아닌 거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원래 장인이라는 것은 수공업자에 대해서 이제 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뭐 대장장이라든지 뭐 신발을 만드는 사람, 뭐 끈을 만드는 사람 등등 손을 가지고서 전문적인 기술로 물건을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수공업자 중에서도 탁월한 수공업자를 우리가 이제 장인으로서 우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탁월한 수공업자들은 자신의 기술을 탁월하게 연마하려는 헌신과 노력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즉 나에게 주어진 이 직업, 나의 이 기능을 더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 아, 내 직업은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기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러운 직업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공업자들 아니면 뭐 우리 그 일본의 그 몇십 년 동안 그 거의 평생을 바쳐 가지고 노인이 되고서도 이제 초밥을 만드는 초밥의 장인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양인만 있는 게 아니고 서양에도 있죠. 뭐 스위스의 뭐 시계라든지 뭐 독일의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장인 정신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다. 즉 우리가 직접 모두가 수공업자가 될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장인 정신, 더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 더 이제 내 기능을 연마하고자 하는 마음, 자부심과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직업에서도 필요한 그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나 하나쯤이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식의 마음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서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이네요. 플라톤 뭐라 했습니까? 그의 국가에서 뭘 추구했죠? 정의를 추구했죠. 정의. 정의로운 게 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서 연구하자고 했었죠.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은요. 타고난 그 계층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계층? 세 가지 계층. 자, 사람들은요. 각자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나름의 재능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직업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어느 계층으로 갈지는 그 나의 타고난 능력과 기능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회에서는요. 개인의 직업은 개인이 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요. 내 직업은 내가 정하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초중고를 거치면서 진로 직업을 찾는 활동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뭐 적성 검사도 해 보고 뭐 이런 테스트도 해 보고 저런 테스트도 해 보고 뭐 진로 직업 찾으면 뭐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을 신중하게 잘 골라보라는 건데 우리 그 옛날 플라톤식의 사고방식은 그런 거 없었어요. 개인이 자유롭게 직업 선택하는 거 아니고 나에게 타고난 거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농사에 타고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농사하면 돼요. 괜히 어부한다고 하고 괜히 정치한다고 하고 괜히 뭐 운동선수 뭐 아니면 뭐 내가 군인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나의 타고난 능력과 재능에 적합하게만 직업을 정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즉 나에게 타고난 소질에 적합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직업에 적합한 덕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치자는 지혜, 군인은 용기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식으로 이 조직화된 사회, 국가라는 것이 등장한 이유는 뭐다? 왜 이렇게 직업계 계층이 나눠져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의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나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애초에 국가가 있는 이유는요.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먹어야죠. 옷 입어야죠. 집에서 살아야죠. 길도 닦아야죠. 교통수단 있어야 되죠. 이런 거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려면 뭘 해야 된다? 분업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 내가 혼자 자 우리 맹자 때랑 비슷한 얘기죠. 내가 혼자 옷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물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뭐 길도 닦고 뭐 수레도 만들고 택시 운전도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각각의 사람이 한 가지씩만 딱 정해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만 전념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은 물고기만 잡아요.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해야 효율적이다. 그래야지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이고
필요를 더 잘 충족시켜 주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분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걸맞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전념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근력과 지구력이 굉장히 약해. 머리는 잘 써. 이 사람이 농사 짓겠다고 평생을 농사에 바쳐. 안 되겠죠. 물론 요새는 뭐 스마트 농법이라든지 뭐 좀 시대가 달라졌지만은 플라톤식의 시대를 떠올려 보시고 그러니까 그 직업에 걸맞는 반대로 말해 봅시다. 오늘날 쳐요. 스마트 농사로 내 평생 살고 싶어. 근데 생물학적인 지식을 하나도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즉 노동의 분화는 각자 타고난 재능에 맞게 되어야지 더 잘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국가여야지 더 잘 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각자의 경우에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의 세 부분이 각각 자기 일을 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성, 기계, 욕망이라는 영혼의 세 부분 모두가 다른 부분의 역할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음계, 세 음정처럼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죠. 한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것도 성향이 다른 세 계급의 사람들 모두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일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이며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이다. 통치자, 정치인은 정치를 열심히 하고 군인은 군인을 열심히 하고 생산자는 생산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농부가 한 사람, 집 짓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직무를 짜는 사람이 있어야 하네. 혹시 우리는 여기에다가 재화공이나 아니면 신체와 관련된 것들을 보살피는 또 다른 사람을 보태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최소 한도의 나라는 다섯 사람으로 이루어지겠네. 우리 각자는 서로가 그다지 닮지를 않았고,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이 다른 성향을 갖고 태어나서 저마다 다른 일에 매달리게 될 것이네.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에는요, 세 가지 계층이 있다고 했었죠. 무슨 계층? 통치자 계층과 군인 계층과 생산자 계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수호자란 말도 쓰고 뭐 하는데, 자, 우리 좀 구분 쉽게 일단 요렇게 통치자, 군인, 생산자라고 일단 통칭을 해볼게요. 통치자 집단은 바로 뭐다? 말 그대로 정치한 사람들이에요. 직접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직접 군인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정치를 잘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지혜는 뭐죠? 국가 전체를 위해서 뭐가 가장 좋으냐를 따질 줄 아는 바로 그 능력인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득의 계산기를 굴리는 그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국가 전체를 위한 계산기를 굴리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런 지혜를 가진 통치자를 만들려면은 지혜를 타고난 즉 지혜를 가지기 좋은 성향을 타고난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런 어린이들을 모아다가 오랜 세월 동안 몇십 년 동안 단계적인 교육을 시켜요. 뭐 어릴 때부터 뭐 예술과 체육 교육부터 해서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뭐 이제 뭐 그 외에 뭐 이제 군복무도 시켜보고 이런저런 사회 복무도 좀 시켜보고 뭐 천문학도 해보고 수학도 해보고 뭐 논증술도 해보고 별거 다 시켜봅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몇십 년 동안 공부해 가지고 정치인 했어요. 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절대 아니요.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정치가 통치자 집단은요. 철저히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속품인 것이에요. 정치인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절대 아니고요. 국가를 위해서만 기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유재산이 금지입니다. 개인 재산, 내 통장 잔고, 내가 가진 보석, 내 차, 그런 것도 금지. 없어요. 안 돼요. 왜? 사유재산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통치자가 내 사유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가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통치자들은 뭐 굶어 죽으라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공동생활, 공동식사, 다 같이 통치자 집단은요, 다 같이 기숙사에 사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잠도 같이 자고, 그리고 먹는 것도 같이 먹어요. 똑같은 거 먹어요. 급식 먹는 거예요. 동시에 뭐다? 공동 가족이에요. 네 가족, 내 가족, 내 배우자, 네 배우자, 내 자식, 네 자식으로 나누면은 내 가족 챙기느라고 사적인 욕구를 발동시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국가 권력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써먹게 되겠죠. 국가 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통치자 집단은 모두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아니, 그럼 통치자 집단도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통치자 집단에 걸맞는 성향의 인간들을 태어나게 하려면은 통치자 집단들의 안에서 잘 선별해가지고 혈통 좋은 사냥개에 비유해서 적절한 아이를 낳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남녀가 만나 가지고 자 통치자 계급은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능력만 좋으면 돼요. 어쨌든 남녀도 이제 "자 우리 결혼합시다." 안 돼요. 통치자 집단에 이제 그 혈통 좋은 사냥개로 비유했으니까 그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같은 날에 같은 시기에 모아 가지고 그 생식 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비슷한 시기에 아기들이 응애하고 태어나겠죠? "이제부터 내가 키운다?" 아니요. 아주 아기 때부터 누가 키운다? 국가 공동의 보육원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애인지 모르게끔 키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아 저 아이가 나의 아이니까 내가 좀 더 특별하게 대우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이란 게 유전자라는 게 있어 가지고 어쨌든 그 외모적으로 자기랑 닮은 아이가 그러니까 커가면서 드러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의 문제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한데 뭐 유전자 검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 보시면은 플라톤적인 아이디어를 미래의 생명공학과 이제 결합을 해 가지고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그 옛날에. 굉장히 '아 이런 플라톤적인 책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자 아예 그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요. 타고난 재능에 따라서 정치인 하든지 뭐 계급이 5 개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태어난다? 전통적인 방법 없습니다. 전부 다 유전자 조작을 해 가지고 국가의 마치 공장 시스템처럼 아이를 생산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공자궁에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통치자 계급에 해당되는 아기들은 똑같은 유전자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애초에 계급에 맞게끔 유전자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이제 만드는 시스템 아주 멋진 소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군인 집단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뭐냐? 보전하는 것이에요. 즉 통치자 계급이 지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명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 지키는 겁니다. 내 어떤 욕심이 들든지 간에 지켜야 돼요. 두려워도 적과 싸우기 위해서 그 용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들어도 욕심이 아니라 지혜를 따르는 것이 바로 보전이다라는 것이에요. 생산자 집단은 뭐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하다. 생산자 집단의 관건은요, 욕구거든요. 욕구를 어떻게 잘 통제해 가지고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느냐인데 이때 그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절제는 생산자 집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서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통치자 계급도 절제가 필요하고 군인 계급도 절제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절제란 말 자체가 뭐냐면요. 더 훌륭한 부분이 덜 훌륭한 부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자 계급의 그 절제는요. '아 통치자 계급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를. 군인 집단의 절제는 뭐죠? '아 통치자 계급의 지혜를 내가 잘 지켜야 되는구나. 그게 용기구나. 잘해야지.' 이겁니다. 통치자 집단의 지혜는 뭐죠? 절제는 뭐죠? '아 내가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다스려야만 하는구나.'라고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절제가 되겠습니다. 자 국가의 수호자들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한 어떤 사유재산도 가져선 안 되네. 황금이나 은으로 만든 잔으로 술을 마셔서도 아니 되네. 이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수호자이기를 그만두게 하거나 다른 시민들에 대해 해코지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되게끔 해야 하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자신도 구하며 나라도 구원할 것일세. 그러니까 사유재산 금지라는 거죠. 후보자 동지들이라고 불리는 지배자들은 집, 토지, 기타 재산을 갖지 않기로 되어 있다. 그들의 급여는 그들의 식량이 되고 그들은 이것을 다른 국민에게서 받는다. 생산자. 이리하여 사적 비용이 필요 없다. 왜냐면 어차피 필요한 건 다 이제 국가 다 공동 식사할 거니까 뭐 필요한 거 없죠. 그죠? 내 것과 네 것을 가리지 않으므로 국가를 분열시키지 않는다. 절제는 일종의 화성을 닮았다. 하모니 말하는 거죠. 용기나 지혜가 국가의 어느 한 부문에만 있어도 용기 있는 국가나 지혜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지만 절대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절제는 국가 전체에 걸쳐 있어야 한다. 마치 화음처럼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사람과 가장 높은 소리를 내는 사람, 그리고 중간 소리를 내는 사람이 같은 노래를 합창함으로써 모든 음정이 서로 통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로 오케스트라 연주하면요. 이제 바이올린의 역할이 있고 뭐 이제 갑자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올린이 갑자기 내가 튀어야지 하고 제1 바이올린 집단 중에 나 혼자 갑자기 딴소리를 내.
이거 불협화음 되는 거죠. 하모니가 깨지는 거죠. 지휘자의 그 지혜의 컨트롤에 따라서 각자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중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그리스도교에서는요, 노동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자, 우리 그 창세기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천지 창조, 즉 제네시스의 그 창세기에 신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뭐 해와 달과 땅과 바다와 하여간 온갖 동식물과 인간도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한테 "인간들아 너네들이 여기 에덴 동산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너네들이 관리 좀 해 봐라. 너네 관리인 해라." 해서 맡겨 놨습니다. 자 이제 다 너네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딱 하나만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 선악을 알게 해 주는 과일 이거 만들었는데 대놓고 이거 딱 보이는 데다 여기다 해 놨으니까 "이것만 먹지 마라. 이것만 지켜라." 했는데 먹죠. 꼬드김에 넘어가 가지고 먹어 버리죠. 이것만 하지 말라는데 먹어 버렸습니다. 결국 뭐다? 죄를 지었네요. 신에게 이제 벌을 받아야겠죠?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었고 하지 말 수도 있었지만은 기어이 해 버렸습니다. 내 자유의지를 내 능력을 남용해 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원죄를 짓게 됐네요. 즉 노동은 뭐다? 원죄에 대한 징벌이에요. 속죄의 차원이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제 에덴 동산 이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그 황량한 땅에서 밭을 갈아 가지고 갈아서 이제 본인이 이제 생산물을 만들어야지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경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 형벌이죠. 그죠? 노동은 뭐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대가로 내가 일해야 되는 거죠. 노동은 자 토마스 아퀴나스 네 가지 목적을 갖는다. 식량을 제공해야 하고 나태를 추방해야 하며 육체를 괴롭혀 육욕을 억제해야 하고 배품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자, 노동이란 것은 신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인간이 마땅히 치러야 할 그런 이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의 내용을 굳이 중세 그리스도교라고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종교개혁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종교개혁 우리 뭐 이제 당시 로마 가톨릭의 그 면죄부 면벌부 이제 대사부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반발로 해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제시했었죠. "우리는 로마 교황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만 할 거야."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르틴 루터 말고도 장칼뱅이 있었죠. 칼뱅이 뭐라 했었나요? 예정설. 모든 것은 predestination.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운명이 있었던 거예요. 뭐다? 자,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뿅 해가지고 갑자기 파리에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갔다가 지금 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은 천지 창조자로서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애초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존재는 시공간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은 오로지 신뿐이다. 신은 모든 시간대에 동시에 작용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이 죽어 가지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않은 자인지는 이미 신은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네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지옥 갈 운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서가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에 따라 우리는 신이 그 영원의 섭리로서 누구를 구제하려고 원하고 있고 또한 누구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가를 그 영원 불변의 섭리 속에서 미리 정해 놓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이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불안해. 아 이게 나중에 이 지옥 가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 이거 나중에 나 천국 갈 수 있는 거 맞아? 이 굉장히 그 불안하고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시한 것이 바로 직업 소명설이다. voc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제 베루프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 즉 직업은 뭐다?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직업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소명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너는 이 자리에서 너의 소명을 다하라라고 일하라고 콜링 부른 것이에요. 신이 부르신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 신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른 것이에요. 내가 물고기를 잡고 있다. 신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른 것이에요. 소명이다라는 단어, 이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즉 인간의 노동은 단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다.
내가 이 일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근검성실하게 일해서 좋은 성취를 낸다? 아, 이건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면성 근면검소 성실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 얻은 직업적 성공이다. 그것은 곧 뭐다? 신에 의해 선택받았다라는 자기 확신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 쓰지 않아요. 성실하게 했어요. 근검하게, 근면하게, 검소하게, 성실하게, 금욕적으로 돈 잘 벌었습니다. 직업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요. 아, 이건 구원의 증표인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이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할 때 그의 부르심에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해 놓으심으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셨다.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이라 명하셨다. 콜링, 보케이션.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신께서 정해주신 초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자, 여러분 초소가 뭔가요? 이 군부대에 가면은 그 군부대에 그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요. 그 초소들이 있거든요. 이 뭐다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누가 감 넘어오나 안 오나 지키는 거거든요. 그 자리 딱 자리 지키고서 충실하게 해야겠죠. 막 이제 거기서 이제 딴짓하면 안 되겠죠. 내 몇 시간 동안 있으면 딴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 이것이에요. 어떻게? 근면, 검소, 성실, 금욕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깔뱅의 이야기를 보고서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깔뱅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깔뱅이에 의해 확립된 청교도 직업 정신, 프로테스탄트, 퓨리탄. 자, 예정설, 직업 소명설, 금욕적 태도. 앞에서 봤던 거예요. 이거 뭐다? 이걸 관찰해 보니까 부의 축복을 신의 축복으로 정당화해요. 어? 그 신약에 보면은 예수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장면. 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불가능은 아닌데 엄청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그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이 천국 가기 힘들게 만든다는 것인데 깔뱅의 대처는 달랐죠. 오히려 돈 많이 버는 것이 천국 가는 방식이 될 수가 있다. 단 치향락으로 낭비하지 않게끔 돈 벌었으니까 아유 술에 흥청망청 써야지 도박에다가 다 써야지 이거 가지고 이제 허튼 데다가 써야지 막 낭비해야지 새치품 사야지가 아니라 절약하고 검소하게 함으로써 돈을 모으는 것이에요. 은행에다 맡기는 거죠. 저축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은행에 돈이 많네요. 은행에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돈이 필요한 사업가들이 은행에다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금융이 발전하네요. 주식시장이 발전하네요.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즉 결과적으로 청교도의 직업 정신이 깔빙이 말했던 그런 직업 정신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축적해서 허튼 데 쓰지 마라. 이것이 자본주의 발달에 굉장히 친화력이 있었다. 그래서 관찰해 보니까 청교도가 정착한 사회, 미국, 잉글랜드, 영국 중에서도 잉글랜드와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쪽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크게 발달한 이유가 뭐냐? 지금도 영미권이 금융 경제의 그런 선두주자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다? 이런 식의 배경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오직 신의 영광에 봉사하도록 정해져 있고 선택된 그리스도교는 오직 신의 율법을 집행하여 신의 영광을 자신의 목만큼 세계에 증대하도록 정해져 있다. 신은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실행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신은 사회적 형성이 자신의 율법에 맞게 이루어져 자신의 목적에 일치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깔빙파의 사회적 활동은 오직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한 활동일 뿐이다. 자, 내가 직업 생활하는데 내가 단순히 내 돈 벌기 위해서 내 직업 생활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돈 벌기에 충분한 정도만 돈 벌면 끝이에요.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죠. 아니면 내가 직업 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벌 받아서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혼나기 싫어서 하는 거야. 적당히만 일하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이 자리가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구나. 이러면 사명감이 엄청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열심히 일하게 되겠죠. 더 열심히 해가 경제적인 성취를 더 많이 가져오게 되겠죠. 돈을 더 많이 벌죠. 근데 그것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이의 현세적 삶에 봉사하는 직업 노동 역시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한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르크스 뭐라 했나요? 그 세상은 특히 자본주의 세상은요, 생산수단을, 자, 생산수단,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소유한 자를 부르주아라고 하고요. 유산자라고 하고요. 자본가라고 하죠. 소유하지 못한 자를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노동자라고 합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노동은 자기 본질을 실현하는 그런 노동입니다. 원래 노동은. 근데 자본주의 노동은요. 비인간화된 인간 소외의 노동이라 이것이에요. 자,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마구마구 착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만든 물질에 인간이 지배당하는 인간 소외 현상, 즉 대량 생산 체계에서 매뉴팩처에서 분업을 하죠. 여러분 공장제 수공업 생각을 해봅시다. 공장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죠. 자, 노동자들은 뭐 하나요? 컨베이어 벨트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제한된 특정 기능만 수행합니다. 얘는 떼는 것만 하고, 얘는 누르는 것만 하고, 얘는 자르는 것만 하고, 얘는 접는 것만 하고, 얘는 찍는 것만 하고 이런 식이죠. 제한된 반복 노동만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자본가가 돈도 많이 버니까 포드식 시스템. 여러분 그 자동차 회사 포드 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아주 효율적으로 굴려가지고 자동차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쩍쩍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식의 공법을 이제 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문제다. 왜? 자본가는 돈을 더 많이 벌겠지만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서 잠재성과 창조적 정신이 말살당하기 때문에 반복 기능만 하는데 여기서 무슨 창조성이 있나요? 여기서 무슨 잠재성이 있나요? 없죠. 노동자들은 뭐다? 부속품, 하나의 톱니바퀴에 불과하다. 인간성, 상실, 노동에 의한 자아실현, 좌절되는 것이에요. 그저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출근, 퇴근.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그러한 노동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장제 수공업은 이전에는 독립적이었던 노동자를 자본의 지휘와 규율에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신들 사이에 등급적 계층을 만들어낸다. 단순 협업은 개인들의 노동 방식을 대체로 변경시키지 않지만 공장제 수공업은 그것을 철저히 변형시키며 개별 노동력을 완전히 장악한다. 완전히 노동자들을 컨트롤해버리는 것이에요. 너 이것만 딱해.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초당 몇 개씩 이렇게 하란 말이야. 공장제 수공업은 노동자의 모든 생산적인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를 소외시킨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산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해낸다. 더 많이 생산하는 노동자일수록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노동자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이다. 왜죠? 생산수단을 자본가만 소유하고 있잖아요. 저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할 건데요. 응, 너 필요 없어.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나가. 자본가가 시킨 대로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즉, 노동자가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타자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이제 프롤레타리아 누구 거다? 부르주아 거가 되는 거예요. 부르주아의 그냥 물건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삶을 생산수단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인간에게 고유한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다. 소외된 노동은 결국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 노동자 계급은 일거리가 있을 때만 생존할 수 있으며 그들의 노동이 자본을 증식시키는 한에서만 일거리를 얻을 수 있다. 자, 노동자들은요, 생산수단이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돼요. 공장에 취직해야겠죠? 자본가가 원하는 방식, 자본가가 원하는 자본 증식을 위해서만 도움이 될 때만 일자리 얻을 수가 있어요. 자신을 토막으로 나누어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노동자들은 온갖 판매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이며 노동력은 그냥 상품이 됐습니다. 돈 주고 파는 거에 불과해요. 돈 받고 파는 거죠. 따라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경쟁의 모든 성패와 시장의 모든 변동에 내맡겨져 있다. 자, 시장의 상태가 좋아. 경제가 성장해. 그러면은 일자리가 많죠? 노동자들 먹고 살기 괜찮죠? 근데 자본주의는요, 불행하게도 반드시 경기 침체, 공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마르크스의 주장에 의하면은 항상 왔잖아. 우리 뭐 세계 대공황, 뭐 이제 뭐 오일 쇼크,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제 닷컴 버블, 우리나라에서 뭐 IMF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도 뭐 코로나 버블, 뭐 별게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이제 침체되면요,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해고시켜요. 왜? 물건이 안 팔리니까. 노동자도 해고당했죠. 일거리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가 있어요. 일거리가 없다? 생존이 위험해져요.
자, 증대가는 기계 사용과 분업으로 말미암아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은 자립적 성격을 모두 상실했으며 이와 더불어 노동자가 지닐 수 있는 온갖 매력을 상실하였다. 노동자는 기계의 단순한 부속품이 되고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단조로우며 가장 배우기 쉬운 동작뿐이다. 자, 단순 노동에만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단순 노동자들은요, 안타깝게도 대체당하기가 쉽거든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직원들, 그 전문적인 직원들은요, 프로젝트 실패해도 함부로 잘리지 않습니다. 왜? 그만한 인재를 구하기 힘드니까. MIT, 스탠퍼드 이런 데서, 뭐 칼텍 이런 데서 정말 고급 훈련을 받은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럼 박사도 어디서 구합니까? 고연봉을 가지고 모셔오고 안 잘라요. 실패 하나하나가 이제 경험인 거죠. 하지만 단순 노동자들은 어차피 너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너 말고 할 사람 많아요. 그래 가지고 통대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상품의 가격은 그 생산비와 같으며 따라서 노동의 가격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노동의 지겨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만큼 임금이 감소한다. 단순 노동이니까 돈을 많이 주고 싶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기계와 분업이 증가하면 할수록 노동 시간이 증가하거나 일정한 시간 내에 요구되는 노동이 증가하거나 기기의 운전 속도가 빨라지거나 함으로써 노동의 양도 그만큼 증가한다. 노동자들은 이제 단순한 업무, 임금이 줄어들 때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일하는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해 주고 있고요.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우리 수능에는 안 나올 것 같지만은 자, 직업은 뭐다? 자, 단순한 생계 유지만으로는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 자, 인간은 직업을 통해서 개인의 가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은 노동, 작업, 행위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고, 둘째, 작업은 인공 세계를 건설하여 인간의 세계를 구축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행위는 자신이 가진 본연의 능력과 개성을 공동체 속에서 충분히 발휘하는 활동이다. 노동은 직에 해당하고 행위가 바로 업이다. 생기 유지를 위해 하는 활동은 동물도 하는 격정이므로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현하는 일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한다. 마르크스가 인간을 노동하는 인간으로 정의한 것은 인간의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뭐다? 직업이란 것은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을 넘어섰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내가 어떤 직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직업 윤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직업에서 지켜야 될 일반적인 직업 윤리.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근면하고 성실해야죠. 믿을 만하게 일해야죠. 책임감 있어야죠. 인간애를 실현해야죠. 양심과 연대가 있어야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하든지 필요한데, 근데 오늘날에는 직업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직업들만의 특수한 여건들이 있다 보니까 자, 일반적인 직업 윤리는 당연히 추구하되 특수한 직업 윤리도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간호사,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야겠죠? 이거 선생님이 보호할 거 아니죠. 간호사가 하는 거죠. 뭐 상담사의 그런 그 직업 윤리, 뭐 승무원의 직업 윤리. 그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세월호 선장하셨던 분이 이제 그 혼자 탈출해가지고 그 학생들 기다리라고 해놓고 혼자 탈출해가지고 이제 욕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왜? 아, 선장도 사람인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선장으로서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장으로서의 특수한 직업 윤리가 있는데 그걸 저버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도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우리 삶주체, 정부와 기업과 소비자 중에서 기업도 그 나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기업은 뭔가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한 조직체.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해요. 회사가 왜 움직이는 거죠? 돈 벌려고. 당연히 회사는 이윤 창출해야겠죠? 돈 벌어야겠죠? 대신에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자, 경쟁 회사와 공장 가가지고 불 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막 악의적인 소문을 가짜 소문 퍼뜨려가지고 이제 막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남의 걸 막 표절하면 되나요? 안 되겠죠? 돈을 버는 건 좋은데 법적인 테두리에서 합당한 그 합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애초에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그게 바로 법의 존재 이유거든요. 이분들한테는 기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까지 너무 많은 역할을 이제 부과하면은 너무 심하다.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의무로 만들지 마라.
자, 밀턴 프리드먼. 자,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신자유주의 경제 저번에 윤리학 사상 때 공부할 때 배웠던 사람이죠. 자유 경제 체제에서 경영자들은 오직 기업의 소유주들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기업의 소유주 누군가요? 기업의 오너 혹은 이제 주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책임은 일반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한 한에서, 즉 법을 지키는 한에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나 기만 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며 정부의 일에 주제넘게 나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합법적으로 돈 벌었으면 됐지. 야, 이것도 해라. 너네 이것도 기부하고 저것도 기부해라. 이제 함부로 이제 막 명령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소극적인 그런 책임만이 아니라 이젠 적극적인 책임도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이죠. 자, 적극적인 책임, 법을 준수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건 뭐 기본이고 공익 실현, 사회 공헌까지 해야 된다. 왜? 애초에 기업의 영업이익의 토대가 사회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TV가 없는 사회에서 TV 중계권료 팔아가서 되겠습니까?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스마트폰 장사 잘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에 기업의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그 사회가 그만큼의 토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업이 적극적인 책임으로 사회 공헌 활동, 장학금을 만들고 뭐 기부를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 오히려 좋은 거다. 그냥 돈 쓰는 거 아니다. 이윤 극대화라는 단순한 규칙이 사회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중 하나는 생산품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구매자보다 판매자가 더 그럴듯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회사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언가 생각하는 것, 즉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법률적이든 무언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생산품의 안정성 맥락에서 회사가 받아들인 윤리 규칙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은 훨씬 더 향상된다. 여러분, 여러분 식품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품 표기하는 법률이 있어요. 뒤에 성분이 뭘 썼는지, 무슨 성분 써서 만들었는지 표시해야 되거든요. 성분표 보시면요. 그 재료 여러분 뭔지 다 아세요? 저도 몰라요. 정부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요. 마음 놓고 속여버리면요. 소비자들은 피해 보는 것이에요. 최근에 닭가슴살 관련 업체들에서 닭가슴살 소시지, 닭가슴살 볶음밥에 단백질 함량을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적발이 됐었죠. 소비자들이 신뢰를 안 하죠. 저 닭가슴살 소시지 안 사고 싶습니다. 그 뉴스 보고 나서. 결국 그 기업들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이네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법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법이 꼭 써 있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점점 더 책임있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기업 경영자들의 공공의식이 높아서라기보다는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 경쟁 우위를 점하는데 하나의 자원이 된다고 믿는 경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책임있게 경영하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쟁자들에 비해 사업상의 위험에 덜 노출될 것이다. 그런 기업들은 헌신적인 직원과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는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막 직장에서 막 사고가 나. 막 이제 막 노동자들이 막 착취당해요. 그 기업 제품 사고 싶습니까? 제가 무슨 기업이라고 언급은 안 할 텐데 그런 식의 뉴스들 많이 나왔잖아요. 결국 그 기업들은 상품 판매가 저하가 되고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사회적 책임의 피라미드. 단지 돈 버는 것만 이건 당연한 건데 법을 지켜야겠죠? 플러스 윤리적으로 해야 되고요. 꼭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선적인 책임, 기부 활동이라든지 지역 사회 삶의 질 개선, 뭔가 이제 좀 사회적인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일들을 실제로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ESG 이것도 많이 나온 얘기죠.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다 고려해야 된다. 돈만 벌면 장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도 역시 뭐가 중요하다. 법을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는 법을 준수하는 건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해야 되고요. 막 속여서 막 이제 불량식품 만들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사회적인 책임과 공익을 실현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뭐다? 비호감 기업 되는 것이고요. 이 기업 물건 안 사고 싶은 겁니다. 자,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막 근무태만 하면 안 돼요. 맨날 지각하고. 학교에서 왜 자꾸 지각 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나중에 지각하지 않게끔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학교는 그런 거 배우는 공간입니다.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야겠죠. 대충대충 일하고 막 이제 뭐 그냥 퇴근할 시간만 물론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좀 힘든 시기도 올 수 막 있고 그런 건데 애초에 마인드부터가 글러먹으면요. 노동자로서 이제 실격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기업가가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노동자들 권리 챙겨줘야 돼요. 하지만 노동자도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겠죠. 근로계약에 써 있는 것들은 충실히 해야겠다 이겁니다. 안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있어요. 자, 노동자들은 또 동료 근로자와의 유대감과 연대의식. 막 이제 동료 근로자들 막 차별하고, 막 파벌 나눠가지고 막 이제 이간질하고, 막 후배들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식의 일들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막 태업하고, 막 일 안 하면서 월급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런 식의 문제들 곤란하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태업이랑 파업은 달라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기업과 근로자의 그런 대립이 마르크스 이후로도 꾸준히 제기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자들의 권리가 법에 규정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준수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서로 간에 믿음이 없으면요. 죄수의 딜레마. 서로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정부는 뭐 해야 된다? 노사정, 노동자와 사용자를 정부가 같이 조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왜 그렇다? 이런 식의 신뢰가 쌓이고 쌓여야지 사회적인 자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셜 캐피탈이다. 자, 캐피탈 수도란 말도 있지만은 자본이란 말도 있죠.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하는 무형의 자산이다. 자본이란 것은 돈, 부동산, 건물, 뭐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 이런 것만 자본이 아니라 연계, 사회적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정보가 많은 것이죠. 도움이 되죠. 호혜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 신뢰,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는 거예요. 서로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계약서 안 써도 됩니다. 공유된 정체성, 규범, 이해 가치 등등 이런 무형의 자산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다? 효율적으로 협력이 잘 되는 사회다. 반대로 이런 식의 사회적 자본이 없으면 없을수록 신뢰를 위한 더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야 돼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죠. 비효율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다양한 직업의 윤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직과 공직자 보도록 할 텐데 자 전문직이 뭐냐? 여러분 아시는 전문직 의사, 약사, 뭐 이제 한의사, 뭐 치과의사, 뭐 수의사, 변호사, 판사, 뭐 검사, 뭐 아니면 회계사, 감정평가사, 뭐 이제 뭐 도선사도 이제 전문직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다 많아요, 되게. 전문적으로 특정한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경험과 지식을 많이 쌓아서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 보장되어 있죠. 동시에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전문직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런 특성 때문에 전문성, 독점성, 자율성 때문에 높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능력이 된다면 전문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하다. 왜?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데 도덕성이 낮아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낮은 의사, 이제 환자를 봉으로 보는 의사. 야, 얼마나 그 피해가 큰가.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애초에 필요한 전문 지식들과 기술들은요. 애초에 그런 지식과 기술이 사회의 산물이에요. 본인이 의사가 다 만들었습니까? 그 한 명의 전문직 의사 본인이 그 의학 지식을 다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동안 많이 쌓여오고 쌓아온 연구 성과들이에요. 사회의 산물입니다. 또한 전문직을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료로 여겨야 된다. 왜? 애초에 그러라는 의미에서 대우를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직을 왜 대우해 주나요? 그만큼 사회에 유용하고 좋은 직업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의사가 신뢰받으려면 이제 뭐 징계를 강화해야 된다. 뭐 최근에 막 의료법 개정 얘기도 막 나왔었죠. 뭐 그만큼 전문가임을 증명해야 되고 윤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공직자 뭔가요? 자, 우리 역시 흔히 생각하시는 정치인들, 자, 선출직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 대통령, 장관, 뭐 아니면 이제 뭐 국회의원, 뭐 판사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이런 높은 자리 말고도 낮은 자리, 직급이 낮을지라도 공직자는 공직자입니다. 합법적인 공권력을 지니고 있어요. 즉
국가는요, 개인과 달리 합법적으로 강제적인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걸 권력이라고 해요. 대신에 그 권력을 막 쓰면은 위험하죠? 사회적인 영향력이 역시 크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가 필요하다. 즉, 권한은 특히 민주사회에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이 아니라. 그래서 공공에게 봉사해라, 봉사, 그리고 공정, 청렴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로 여기서는 그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걷어들이는데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하층민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이 들었는데도 관리들은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청렴은 수령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자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다. 목민관은 목자가 그 양떼를 이제 그 이끌어주는 목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치 양떼를 잘 이끌어주는 목자처럼 백성을 잘 이끌어주는 정치인 되라는 것입니다. 목민관은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우면 청렴해야 하고 청렴해지려면 전용해야 된다. 아껴 써야겠죠. 국가의 예산을 막 쓰고 낭비하면 안 되겠죠. 아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청렴함은 천하에서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장사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히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 무엇 때문인가? 재물이란 우리 사람들이 크게 욕심내는 바이다. 그러나 재물보다 더 크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므로 재물을 버리거나 취하지 않기도 한다. 즉, 공직자는 내 사사롭게 돈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이 국가 전체가 백성들을 위해서 잘 기능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내가 돈을 덜 벌고 심지어 내가 좀 더 가난하게 되더라도 불만이 없습니다. 청렴했으면 된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문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문민관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곡식과 옷감을 생산하여 목민관을 섬기고 수레와 수레꾼을 보내어 목민관을 전송하고 환영하며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목민관을 살찌우고 있으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하여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진정한 권력의 목적은 정치의 목적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청렴이 필요하다. 자, 부정부패가 뭔가요? 청렴의 반대말이죠. 즉, 불법적이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부정부패라고 하면 혹은 그런 부당 이득의 취득을 도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자인데 세금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자기 스스로운 뭐 물건 사는 데 써요. 아니면은 이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사업에 유리하도록 이제 몰아주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막 국토부 내가 장관하고 있어. 근데 내 친척 중에 한 명이 건설회사를 운영해. 이제 국가 이제 막 시청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내 친척이 하는 회사에다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 부정부패 아닙니까?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국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막 쓰고 있네요. 이런 식의 일들이 많아지면은 권리가 침해당합니다. 부정부패를 위해서 누군가의 정당한 권리를 막는 것이에요.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것이죠. 아, 어차피 공정하게 경쟁하려고 하면 뭐하냐. 인맥 있는 놈들이 그냥 다 해먹는데. 에라이, 시민의식이 잘 형성이 안 됩니다. 위화감이 조성이 돼요. 니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사회 통합이 안 되겠죠? 국민 80%, 한국 경제 60년, 긍정평가, 경제 성장 잘했다. 근데 부정부패 아직 많다. 자, 우크라이나 원조 했는데 아직도 부정부패가 많다. 자, 베트남 부정부패로 지난 5년간 국고 13억 달러 손실. 부정부패의 결론은 뭐다?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것이에요.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국가에 손실을 끼친다? 이거 얼마나 못된 짓이냐. 그래서 청렴이 필요하다. 성품과 행실이 맑을 청, 염치를 알며 탐욕을 부리지 않음, 염치를 모르는 인간들을 파렴치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견리사의, 볼 견자에다가 생각할 사자에다가 의로움, 즉 내가 이익을 보기 전에 이것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러므로 내부 공익신고라든지 부패방지법, 시민감시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그런 마인드로는 견리사의,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한 사람들을 우리 전통적으로는 청백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고려시대의 뭐 이조년이라든지
조선시대 맹사정 등등 우리 역사에 많은 천백리들이 있었어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계승해야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직업 윤리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봤는데요. 이 내용들 가지고서 우리가 사회화 현상들을 잘 관찰하시고 그중에 이제 관련된 사상가들의 모습까지도 잘 살펴보시면은 완벽한 학습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